네, 안녕하세요. 풍수와 건축 이야기. 벌써 시작한 지가 34번째가 됐네요. 34회인데, 지난주에는 부동산 경기에 대해서, 또 앞으로, 부동산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건축을 함에 있어서 꼭 요것만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고, 꼭 확인해야 되고 하는 것들을 한 번 더 요점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건축을 하기 위해서 꼭 해야 하는 것들이 첫 번째, 이게 이제 총 13가지 정도 되는데, 좀 요약을 했어요. 11가지로. 첫째, 이제 땅을 매입을 하겠죠. 이제 땅을 매입을 하는데, 그게 아마 여러분들이 대지를 구입할 수도 있겠지만 대지를 구입할 수 있는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대부분 전원주택을 구입을 지려고 생각하시는 분은 농지나 산지를 아마 구입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두 번째는 농지나 산지를 전용을 해야 됩니다. 전용이라는 건 뭐냐면은 목적물에 맞게끔 용도를 바꾸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땅을 농지였는데 대지로 바꾸는 거겠죠. 바꾸기 위해서는 김씨가 이씨 되고 이씨가 김씨 되고 그렇듯이 이제 그 용도를 바꾸는 겁니다. 이게 전용이라고 합니다. 전용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허가를 신청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인허가를 신청을 하는데 목적물에 맞는, 예를 들어서 주택이든 근생이면 사무실이든 아니면 카페든 뭐든 간에 하는 게 이제 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인허가 사무실에 옛날에는 본인이 평면도를 그리다가 건축가에다 갖다가 군청 건축가에 내면은 인허가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무조건 인허가 사무실을 통해야만 접수가 됩니다. 그 관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네 번째는 내가 땅을 사기 위해서 내 땅이 얼마큼 사는지 경계 측량을 해야 됩니다. 땅을 내가 500평을 샀으면 500평이 얼마큼이 내 땅이야 막 알아야 되니까 경계 측량을 해요. 말뚝을 꽂죠. 경계 측량을 하고, 그 경계 측량을 하게 되면은 또 거기에 대한 분할 측량을 또 하게 됩니다. 그 땅에 대한 걸 분할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2만원 2,000평짜리 땅인데 내가 300평을 샀으니까 300평에 대한 거를 떼어내는 거죠. 분할 측량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이제 토목공사인데, 이제 그 땅이 집을 질 수 있는 좋은 여건이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흙을 받을 필요도 없고 내가 할 필요도 없는데, 이제 토사를, 그러니까 이 반입을, 그러니까 흙을 받아야 될 경우도 있고 반출 나가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깎아내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건 역시도 이제 토목공사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제 만일에 토목공사가 이제 토지 작업이 끝났으면은 보강토나 석축 쌓기를 시작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 흙만 있으면은 토합이라는 게 생기고, 또 가운데는 괜찮은데 가상이 쪽에는 이게 토지, 이게 외곽이죠. 거기는 비가 오거나 아니면은 겨울에 이제 땅이 부풀어 올랐다가 내려앉으면서 이렇게 침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보강토를 쌓든가 석축을 쌓든가 쌓습니다. 그게 1m가 될 수도 있고 50cm도 될 수 있고 3m가 될 수도 있고, 최고 한도는 1단일 경우에 3m 50, 그보다 더 높게 쌓는다면 2m를 들여서 또 3m 50, 거기까지가 한계입니다. 9m까지가 한계고 그걸 넘어서 쌓을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뭐냐면 정화조나 아니면 오수관로를, 둘 중에 하나인데, 오수관로가 있으면 오수관로에다가 유입을 시키면 되는데 오수관로가 없을 경우에는 정화조를 묻어야 됩니다.
양평 지역 같은 경우는 오수 합병정화조라고 하고요. 그 외 지역, 그러니까 수변 지역이 아닌, 그러니까 상수원 보호 지역이 아닌 곳, 그러니까 물을 보호하지 않아도 되는 곳은 오수 합병이 아니라 그냥 정화조. 그러니까 이게 보통 오수 합병 정화조는 10ppm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수변구역이 아닌 데에는 20ppm짜리 정화조를 묻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수와 우수가 연결이 돼 있는데 다른 건 다 좋아요. 뭐 하수도도 연결할 수 있는데 만일에 나갈 길이 없다, 연결할 데가 없다, 그러면 남의 땅을 지나가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 땅 지나가는 땅에 사람한테 그 땅 승낙서, 사용 동의서죠. 그걸 어떤가. 아니면은 그 근처에 우수매놀이 있으면은 굉장히 쉬워요. 갖다 연결만 하면 되니까. 근데 이런 거 관과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터다지기가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땅을 보통 올려짓기를 많이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높은 곳을 좋아하기 때문에 기존의 땅보다 1m를 돋굴 수 있고 2m 돋굴 수도 있고 3m 돋굴 수도 있어요. 땅을 부어서 높이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게 되면은 터다지기라 그래서 뭐 자연 침하 방식이 있고 아니면 기계적인 방식으로 터다지기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필히 터다지기는 해야 되는 것이고, 자연 침하 작용으로 침식 작용에 의해서 터다지기를 한다 그러면은 1m 생흙을 받았을 적에 최소한 매트 기초를 칠 경우라고 보면은 적어도 6개월 이상 1년 가까이, 그리고 한 3m 정도를 생토를 집어넣었을 적에는 그게 침하가 되면은 3m 정도면은 침하가 돼서 내려가는 깊이가 한 20cm 정도 내려갑니다. 침하가 돼서. 근데 그 위에다가 얘가 매트를 쳤다. 그럼 집이 기울거나 아니면 매트가 깨질 수가 있습니다. 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이런 터다지기는 집을 짓기 전에 미리 오래전에 해 두시는 게 좋고, 터다지기가 끝난 다음에, 침하가 끝난 다음에 기초 공고를 치는데, 이제 줄기초냐 그러니까 콘크리트 매트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좀 달라지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준공 검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준공 검사는 첫 점에 이제 상하수도, 오수, 그 다음에 가스, 그 다음에 전기, 그 다음에 통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준공 필증을 꼭 득해야지, 만일에 이게 완벽하게 준공 서류가 준비가 안 됐으면은 이게 사람이 그러니까 한 번에 끝날 수 있는 것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다시 해오라 그러죠. 서류를 이거 보강해서 이거 다시 해 오십시오. 이건 잘못된 거니까 요거 다시 고쳐가지고 서류 다시 만들어 오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대나오시라 그러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준공 2단인데 이런 거는 각별히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의 분류로 보면은 건축 분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첫째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 있고, 두 번째가 노출 콘크리트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샌드위치 판넬 주택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단열 기준법이 있어가지고 벽체는 두께가 얼마, 그 다음에 지붕은 얼마,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벽돌주택. 벽돌주택이라는 것은 시멘트 벽돌이나 브록을 쌓는 거죠. 그러니 한 번 쌓는 걸 한마이라고 하고, 두 번 쌓는 거를 한 번 쌓고 거기다 100mm 스티로폼 넣고 비닐을 넣고 또 하나 쌓는 걸 이지마이라고 하는데, 두 개를 쌓는 거죠. 그리고 두 개를 쌓는데 바깥에 거를 쌓는 거를
이제 황토 벽돌이라서 그냥 벽돌이죠. 적벽돌을 많이 쌉니다. 안쪽에는 시멘트 벽돌을 쌓고 미장 바르고 미장 바른 위에다가 뭐 이제 석고를 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마감을 칩니다. 그게 이제 벽돌 주택이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 주택이 통나무 주택인데 지금은 많이 쓰질 않아요. 옛날에는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만 해도 통나무 주택을 많이 썼는데, 통나무 주택이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기 때문에 지금 짧은 시간에 그 단점을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어쨌든 통나무 주택을 선호하지는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목조주택입니다. 목조주택인데, 목조주택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식이 있고 카나다식이 있고 유럽식이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주택이 있는데, 그거를 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미국은 미국식대로 이제 하는 게 있고, 또 카나다는 카나다식대로, 유럽은 유럽식대로 이런 방식이 있는데, 보통은 이 목조주택이 우리나라에서 시작이 된 게 아닙니다. 외국에서 목조주택이 들어왔어요. 우리나라 주택은 보면은 목조주택이 한옥이라 그러죠. 한옥주택인데 석가라고 대덜보 뭐 이 모든 거를 나무를 쓰기는 해요. 쓰긴 하는데 그걸 목조주택이라고 안 하고 한옥이라고 합니다. 한옥주택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우편이 세다고 말들을 많이 했는데, 우편이 센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는 난방문화가 공기 난방 문화가 아니라 온돌 문화이기 때문에, 아궁이에서 불을 때면은 구들장은 뜨끈뜨끈한데 이 열이 방울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내가 따뜻해야 되니까 이불을 덮어 놓는다든가 사람이 잔다든가 하면은 위에는 차가운 공기가 있겠죠. 그래서 우풍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황토주택이 있는데, 황토주택은 뭐 아시다시피 황토 벽돌로 쌓는 거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그냥 목조주택이나 스틸하우스나 아니면은 뭐 철근 콘크리트나 벽돌이나 지었는데 안에 미장을 황토로 바르거나 바깥에를 황토로 바르는 거, 미장으로 바르는 거, 이것도 황토주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최종적으로 사람한테 노출되는 게 뭐냐에 따라서 이게 반건식이라 그러죠. 이제 반건식과 습식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황토주택에 들어갑니다. 물론 황토 벽돌로만 지면은 사람들이 친환경이라서 좋다고 하는데, 예, 좋은 건 맞아요. 좋은 건 맞는데 황토 벽돌로만 집을 짓게 되면은 겨울에는 난방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너무 시원한 게 좋아요. 그게 한 달만 좋은 거죠. 여름 한철. 나머지는 흙에는 음한 기운이 많기 때문에 사람을 많이 피곤하고 힘들게 하는 게 황토주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온도를, 사람의 체온 36.5도 이상을 항상 온도를 유지를 시켜줘야지만이 건강에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황토주택에서는 열이 40도 이상 열이 가해져야지 원적외선 방출이 됩니다. 그거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가 ALC 주택이라는데 경량 콘크리트라고 합니다. 그거를 ALC 블럭이라는데, 지나다니면서 보면 하얀색 벽돌로 집을 이렇게 싸가지고, 조적으로 싸가지고 마감 짓는 집이라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주택이 참 시공도 빠르고 단열도 좋습니다. 근데 단지 이제 ALC를 만드는 주 원료가 뭐냐?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하고 여러 가지 복합 화학 물질을 기포화시킨 것. 그 굉장히 무겁고 두께가 24cm, 높이가 30cm, 길이가 60cm인데 굉장히 무거워요. 한 장 무게가 한 7, 8kg 나갈 겁니다. 그런데 그걸 물에 던지면은 떠다닙니다. 왜냐면 기포가 많기 때문에. 근데 이게 보면은 그 화산 터질 때 부석토라 그러죠. 부석토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그 목욕탕에서 때밀이 할 때 발 왜 뒤꿈치 이렇게 때 각질 제거할 때 쓰는 그 현무암 있죠? 그것도 물에 뜨지 않습니까? 그런 공기층이 있기 때문에 가볍고 그래서 물에 뜨는 거랑 똑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시브 하우스라는 게 있습니다. 패시브 하우스는 쉽게 말해서 공장에서 벽체, 바닥, 지붕, 벽체 칸막이를 전부 만들어 갖고 와서 크레인으로 하나 세워서 집을 만드는 패시브 하우스인데 단열 성능이 상당히 좋고 그리고 난방비가 많이 절약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단열 기준법이 워낙 엄격하고 잘 돼 있기 때문에 다 모든 게 이 충족이 될 만큼은 그런 주택을 짓고 있기 때문에 패시브 하우스도 상당히 추천드리는 주택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틸하우스가 있는데 스틸하우스는 말 그대로 골조가 쇠입니다. 쇠인데 0.7T, 0.9T, 뭐 0.5T 이런 쇠를 갖다 절곡을 해가지고 어떤 뼈다구를 만들어서 그 형틀을 잡고 거기에다가 OSB 합판 붙이고 안에다가 단열재 넣고 또 합판 치고 안에 또 석고 치고 바깥에 외장재 치고 이렇게 붙이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통나무 주택하고 스틸하우스는 계속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사는 동안 내내. 왜 그러냐면 변형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후에 따라서 온도 차에 따라서 수축 팽창을 합니다. 나무가 습기가 빠지면 터지고 그러듯이 스틸도 마찬가지입니다. 날이 뜨거워지면 늘어나고 날이 추워지면 저희 수축이 되기 때문에 예, 도깨비 집이라고 하죠. 근데 제가 스틸하우스도 살아봤는데 예, 그런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건축 소재의 중요성인데 여러분들이 가장 우선시 둬야 될 게 뭐냐면 통기성. 집은 숨을 쉬어야 된다는 거. 통기성. 두 번째가 기밀성. 얼마나 잘 구멍이 없이 잘 물 들어오는 것 없이 잘 막아져 있고 기밀하게 채워졌느냐. 그러니까 단열이 잘 되게 돼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성. 소재를 뭐 단열 그 소재. 뭐 지금 그라스홀도 쓰고 아니면은 그 인슐레이션도 쓰고 그다음 우리가 쓰는 지금 그 수성 연질 폼도 쓰는 거 여러 가지 쓰는데 쓰시는 분한테 뭐 딱히 이거 이렇습니다 이거 저렇습니다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어떤 단열재를 쓸 것인지를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밀도성입니다. 건축 소재가 밀도가 좋을수록 수명이 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여기는 양평이기 때문에 용문사 같은 경우 1300년 된 고찰이죠. 그 다음에 안동에 가면 부석사 있죠. 부석사 기둥. 그 1600년 된 겁니다. 근데 그 부석사 기둥을 가서 자세히 들여보시면은, 일반 토를 못 잘라요. 왜냐하면은 나무는 이제 노출이 되거나 풍화가 되면서 이게 석질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명이 영구자구리라고 아주 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단열성. 고단열이라는 건 뭐냐면은 난방비를 1,000원어치 했는데 1,000원어치 난방비 이상으로 나와야 되는데 1,000원어치 넣는데 500원어치 밖에 안 나온다. 난방 비용이 많이 든다. 이거는 안 되겠죠. 그 단열성을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건축 자재의 물성을 보는데 건축 자재의 물성이라는 것은 내외장재 그 다음에 주 골격을 이루는 자체가 물성이 너무 물른 걸 써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물성이 좋은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리적인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는 지역, 굉장히 추운 지역,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 강가에 있는 지역 이런 데일수록
자재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특히 외장재, 내장재. 그리고 집은 통기성이 가장 중요한데 일부러 창문을 열거나 문을 열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흡배기가 될 수 있는, 자연 통기가 될 수 있는 이런 주택을 짓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여러분들이 건축을 함에 있어서 뭐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많아요. 많은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하나하나 누구 말을 딱 들을 필요는 없어요. 그게 정답이 아닐 수가 있으니까 스스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더 궁금한 게 있으면은 공부를 하시고 책을 보시고 유튜브 같은 걸 보시면서 연구를 하시면은 판단이 기준점이 생기면은 어떠한 업자를 만나도 자기 집 나쁜 집이다, 잘못 짓는다는 사람 없고, 장사꾼이 나이 손해보면서 팝니다 하고 손해보고서 파는 사람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자기 주관적인 판단으로 판단하셔갖고 좋은 주택, 좋은 땅 이렇게 선별하셔가지고 주택을 지어서 행복하게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2차 태풍이 지금 오고 있는 중이고 와 있고 계속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밤낮 기온 차이도 심하고 비도 많이 오고 풍수해 때문에 지금 뭐 물난리가 나는 곳도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모두 건강관리 잘 챙기시고 내내 건강하고 행복한 주말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